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의 고개를 넘어 70의 고개로 가는 강종수입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제 인생이 그렇네요. 오르락내리락 인생에 굴곡 없는 사람 어디 없겠냐마는 저는 유난히도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손으로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다들 알다시피 1950년대 한국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밥집도 넘쳐나고 고기도 넘쳐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남 땅도 지금이야 삐까뻔쩍 건물들이 날고 기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골은 어땠겠습니까? 사정이 더 안 좋았죠. 시골에서 태어났으니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걸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였죠. 어머니가 밭에 나가기 전에 고구마, 감자를 쪄놓고 가면 그걸 형제들이랑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서 컸습니다. 그나마도 없는 날이 더 많아서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보따리를 내놓으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주섬주섬 열어봤더니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만 원이었어요. 지금 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 1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서울로 가라.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몽땅 제게 주신 겁니다. 서울로 가서 기반을 잡고 생활하라고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왜 서울로 올려보내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어릴 때는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감지덕지였죠.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형들처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남의 집살이를 했었습니다. 7남매 중 셋째다 보니 제 밑으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죠. 그때 당시 농촌 생활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지금이야 트랙터다, 이항기다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다 손으로 직접 했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하는데 저희 집은 논 한 마지기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논에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으면 그 돈으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를 낳고 쉰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논일을 나가셨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저희는 계속 가난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일만 하시는데도 살림은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힘들었어요. 제1호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가장 큰 형님은 참다 못해 집을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몰라요. 둘째 형님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아버지를 도와 남의 집 농사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커서는 농사 일도 거들고 집안일도 했지만 형편은 도통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저는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려서 그나마 중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늘 답답했어요. 뭔가 희망이 보여야 계속할 텐데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돈을 워낙 조금 버니까 모이는 것도 없었죠. 진흙 속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친구 몇 명은 서울에 자리를 잡았어요. 너도 나도 서울로 향할 때였거든요. 친구들은 냄비 공장, 파이프 공장에 다녔는데 농촌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엉덩이도 들썩거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10만 원을 건네주면서 서울로 가라고 한 겁니다. 서울로 가서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잘 살라고요. 농사 짓기 싫으면 서울 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열심히 일해서 꼭 금이환영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갔습니다. 친구가 일하고 있는 용접 공장에 취직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저 때는 한 곳에 취직하면 쭉 그 직장만 다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용접 공장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맨날 농사만 짓던 촌놈이 용접기를 들고 불을 지지니 재밌더라고요. 제가 24이 되던 해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도 어렵게 살아온 건 피차 마찬가지였죠. 결혼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워낙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라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월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나고 2살 터울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죠. 그때는 경제가 호황기였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넓히고 애들 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도 하고 남들만큼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제가 35이 되던 해였을 거예요.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용접을 하기 위해 절단기를 이용해서 쇠를 자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종수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잠시만요. 기계를 잠깐 멈추고 사장님을 쳐다봤죠. 아! 기계를 끈 줄 알았는데 안 껐던 겁니다. 절단기가 돌아가면서 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약지와 새끼손가락 절반이 잘렸습니다. 어떻게 종수 씨? 손가락이 잘렸어요. 어떻게 병원부터 가자.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거리가 좀 있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땐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살릴 순 없었어요. 전 그렇게 손가락 병신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니 공장에서 일주일 휴가를 주더군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막했습니다. 아내와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손가락이 없는데 힘을 제대로 쓸 수는 있을까? 온갖 걱정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여보, 잠이 안 와? 왜 이렇게 뒤척여? 손가락이 이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해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일 나갈게. 애들은 어쩌고? 아직 어린데 누가 키워? 있어봐. 어떻게든 되겠지. 일주일 후 전 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없으니 장갑 끼는 것도 영 이상하더라고요. 공장에서도 처음에는 힘이 덜 드는 일을 시켰어요. 내심 불안했습니다. 혹시 공장에서 잘릴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만약 공장에서 잘리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나 아내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제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어 힘쓰기가 어려웠지만 없으면 그만입니다. 힘이 없는 게 다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아도 그냥 했습니다.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지면 잘린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온몸을 괴롭힐 정도로 시렸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잘린 손가락 부위는 여전히 시립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냈지만 제 마음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이래서 돈 벌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을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애들을 보면 저처럼 살까 답답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의 겨울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42쯤 됐을 때였습니다. 고향 친구들과 연말 막년회를 했어요. 동네에 사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은 내가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이 자식, 내일 겁나게 후회하려고. 됐어. 그냥 개돈에서 갇히네. 야, 이까짓 거 얼마 한다고. 니들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못 먹었던 비싼 거 다 시키라니까. 나 저번 주에 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 아니, 뭘로 그렇게 벌었냐? 경마, 내가 소스가 있거든.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맞아. 월급만 해서 애들 어떻게 키우냐? 애들 대학 등록금 벌려면 빚밖에 더 지냐? 경마로 해서 잘만 굴리면 돈 버는 건 금방이야. 소스가 있다고? 그걸 누가 줘? 완전 비밀인데 아는 사람이 경마장 쪽에 줄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지. 순간적으로 혹했습니다. 경마를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소스가 있다면 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일당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마로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이거는 완전 되는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미천이 필요한데 경마는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쉽게 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넌지시 부탁했습니다. 나도 따라가도 돼? 그래, 이거 배워두면
완전 좋아. 남들이 재테크 하는데 우리도 이걸로 재테크 하는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전화할 테니까 나와. 소스는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거 없으면 거기 어떻게 가냐? 마만 믿고 따라와. 저는 그렇게 경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마라고 해서 과천 경마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떤 건물의 2층에 갔더니 경마를 볼 수 있는 화면과 티켓을 살 수 있는 매표소가 있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드글드글 엄청나게 많았고 매캐한 담배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올랐습니다. 한탄과 환호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는 제게 소스를 공유해 주었어요. 첫 경기에서 친구의 소스대로 따라했더니 놀랍게도 적중했습니다. 그 기분 정말 짜릿했죠. 5만 원을 넣었는데 무려 6배가 돼서 30만 원을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야, 네가 준 소스대로 했더니 5만 원이 30만 원 벌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네. 그렇지. 이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돈 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집 사고 차 사고 금방이지. 고마워. 앞으로도 소스 좀 줘. 알았어. 고향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1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5분도 안 돼서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큰 돈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경기에서는 10만 원을 넣어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소스대로만 했더니 정말 계속 돈을 벌었어요. 저는 경마에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물론 돈을 따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잃기도 했습니다. 30만 원 넣었다가 완전 꽝이 돼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여 동안 경마에 몰두했더니 450만 원이라는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대박이었죠. 친구 덕분에 큰 수확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익과 엄청난 손실이 교차하는 경험은 저를 경마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친구의 소스는 맞을 때도 있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스와 상관없이 경마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편법으로 100만 원어치를 사서 한 번에 10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저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토요일만 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요일도 가게 됐죠. 매일 머릿속에는 말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일도 잘 안 됐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긴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요즘 왜 이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 5년, 10년, 15년 시간이 훌쩍 가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오직 경마가 열리는 주말만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주말마다 경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해를 봤어요. 그럴수록 저는 돈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베팅을 더 크게 했습니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당연히 돈이 없으니 생활비 통장에서 빼서 쓰고 아내 몰래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어놨던 것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마저도 다 잃어버리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까지 했어요. 한 방만 터지면 되니까요. 한 방만 터지면 빚 다 갚고 아내한테도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100만 원 베팅하면 다 잃고 심지어 마이너스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경마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죠. 당신 미쳤어? 적금도 깨고 빚까지 지고 어제 공장장한테 전화 왔어. 100만 원 빌려준 거 언제 갚을 수 있냐고.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못 끊겠어. 제발 경마 좀 끊어. 알았어. 알았으면 제발 실행 좀 해. 맨날 알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경마 좀 그만해. 알았다니까. 아내가 크게 화를 낸 이후 저는 정말로 경마를 그만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고질병이었죠.
3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버텼습니다. 4주째 되는 주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오늘 진짜 좋은 소스 있는데 안 올래? 소스? 됐어. 맨날 틀리잖아. 이번엔 진짜 소스야. 무조건 10배는 건져. 저는 결국 마음속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딱 한 판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정말 그날 소스가 맞았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벌었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주니 놀라더군요. 웬 돈이야? 또 경마했어? 그럼 누가 이 돈을 주냐? 경마에서 땄으니까 있지. 아니, 돈 버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하지 마.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또 안 좋으면 왕창 잃잖아. 걱정 마, 알아서 할게. 그날부터 또 제 머릿속에는 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도 모르게 제 발길은 경마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경마는 신의 영역이더군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돈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지, 어떤 기수가 좋은지 공부를 하고 베팅해도 제 맘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루에 무려 160만 원이나 잃었습니다. 그거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 보기가 부끄러웠지만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방 터지면 된다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한 방만 터지면 지금까지 손해본 거 모두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또 다시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중독돼 있으니 공장일이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어서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많았죠. 거래처가 나가 떨어졌어요. 사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진짜 요즘 왜 이래? 일하기 싫어? 그러면 그만둬. 죄송합니다. 진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못 봐줘. 진짜 한 번만 더 이런 실수하면 그땐 알아서 그만둬야 할 거야.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잘하겠습니다. 제 빚은 점점 늘어갔어요. 아내가 들어놓은 적금이고 예금이고 다 깨서 썼습니다. 한 번만 터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한 번이 왜 이렇게 안 오던지요. 급기야 저는 사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문제는 한 방이 정말 안 터지더라고요. 사채 빚을 못 갚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를 쓴지 몰랐던 아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경마에 미쳐서 사채까지 쓰고 이제 어쩔 거야? 다 경매에 넘어갔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왜 돈을 써? 왜 썼냐고.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아니, 당신은 절대 경마 못 끊어. 기다려봐. 공장장한테 빌려볼게. 공장장이 폭도 빌려주겠다. 그렇게 빌린 돈이 지금까지 얼만 줄 알아? 자그마치 500이야.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 시끄러워. 누가 안 갚는데?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정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서 갚아. 여자가 시끄럽게 잔소리를 하고 난리야. 순간 성질이 나서 저도 모르게 아내를 때렸습니다. 애들이 깜짝 놀라서 나오더군요. 아빠 진짜 왜 그래? 경마에서 집까지 날렸는데 엄마까지 때려? 아빠가 뭘 잘했는데? 이 자식들이! 왜? 우리도 때리게. 아빠가 경마장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야? 결국 집까지 날렸잖아. 뭐가 잘나서 엄마랑 우리한테 큰 소리야? 미안하다고 못할 망정. 아니, 이 자식들이 정말! 저도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잘 해보려다 그런 건데 제 마음은 몰라주고 엄마랑 세트로 편먹은 애들이 얄미웠습니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도 욱하는 게 있거든요.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고 액자고 다 때려 부쉈어요. 제가 저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저렇게 달려드는 건지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서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이고 청소기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져버렸어요. 한참을 폭주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와이프와 애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더군요.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없어졌고 저희는 더 이상 살 곳도 없었습니다. 이혼해. 당신은 경마하면서 사람이 미쳤어. 이렇게 가면 우리 다 망해. 지금이라도 각자 갈 길 가자. 아내는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 주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됐어요.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공장에서도 잘렸습니다. 가족도 등을 돌렸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경마에 중독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뜻대로 안 되더군요. 한번 중독된 경마는 저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죠. 저는 주중이면 노가다를 했고 주말이면 경마장에 갔어요. 그리고 경마를 하고 온 밤에는 어김없이 후회로 소주 3병을 마시고 뻗었죠. 이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탓이었죠. 경마에 미쳐 가족과 주변을 외면한 나머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됐으니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큰 돈을 번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됐죠.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잘 나가던 공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돈 한 푼 없이 노가다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방만 터지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욕망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경마장에서 돈을 잃고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자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이, 일어나봐.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다행히 노가다 숙소에서 옆에서 자던 사람이 제가 숨을 이상하게 쉬자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가줬죠.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홀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걱정해주는 아내와 자식들 없이 홀로 누워 있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경마에 대한 집착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경마에서 손을 떼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날의 실수와 무지가 가족을 파탄냈고 제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갔죠.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봤더니 무슨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에 한 여자가 나와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애창곡이었죠. 술 마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집사람이 박수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젊고 신이 났었죠. 근데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를 듣는데 옛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노래 중간에 갑자기 그 가수가 노래를 멈추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 이제 막 잠들었어. 마지막에는 여보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2절을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사무치더군요. 왜 경마를 못 끊었는지, 왜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결국 저 혼자 이렇게 초라하게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노래가 제 심금을 울렸죠. 가수가 누군지 찾아봤어요. 송가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전 송가인 씨의 팬이 됐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한 많은 대동강이 엄청난 화제더라고요. 그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서는 또 다시 눈물을 철철 흘렸네요. 과거의 제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경마 중독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각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송가인의 노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는 댓글에서 의외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송가인의 노래로 인해 큰 위로와 힘을 받았다는 사연들이었죠.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저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각자의 아픔과 싸우며 송가인 씨의 노래로 위로받고 있었죠. 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요. 송가인 씨의 노래에 감동을 받고 다시 열심히 경마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주부입니다. 어디서도 제 마음을 고치지 못했는데 송가인 씨 노래 덕분에 고쳤어요.
곧 있으면 약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갔지만 송가인 씨의 노래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려준 댓글과 사연들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제 처지와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니 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처럼 저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씨의 노래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목욕탕에 가서 오랜만에 때를 밀고 지저분한 머리도 깨끗하게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경마에 미쳐 날렸던 돈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술도 끊고 경마도 딱 끊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끝까지 외롭게 나 홀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죽으면 그래도 자식들이 제 장례를 치러줬으면 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모았어요. 5개월 일해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죠. 나이 60 넘어 원룸 월세라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났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자초한 결과인걸요. 노가다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다 보니 저는 아파트 경비 자리를 얻었어요. 어렵사리 취직에 성공했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이었지만 이게 저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는 날이 되면 무조건 산을 올랐습니다. 휴대폰은 아예 꺼버렸죠. 경마 관련해서 누구한테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달려가고 싶었거든요. 정신을 차리겠다고 결심했는데도 한두 번씩 경마 문자만 보면 가고 싶어서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꺼버렸죠. 경마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새 저는 어느덧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죠. 과거에는 경마에 미쳐 주말에는 경마장에 평일이면 술에 쩔어 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상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적은 돈이지만 저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 급여 전부를 유흥비로 탕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의도적으로 저축하기 위해 소비를 줄였죠. 한 달에 7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1년이 지났더니 840만 원이 됐더군요. 이후에 돈을 더 모아서 통장에 모인 돈이 1000만 원이 되던 날 저는 한꺼번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 만나자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던 집사람도 제가 간절하게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식당 일 하느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해? 미안해. 내가 그때 경마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됐어.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야. 용건만 간단히 해. 나 피곤해. 이거 받아. 저는 아내에게 통장에서 뽑아온 1000만 원을 전부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1000만 원씩 모아서 줄게. 애들 결혼시킬 때 보탰어. 왜 이래? 됐어. 다시 갖고 가. 아니야. 받아줘. 나 경마도 끊고 아파트 경비로 취직도 했어.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갚을게. 받아줘. 이제 와서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 다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았잖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애들 결혼시킬 때 쓸 수 있게 예금 들어놓을게. 애들한테도 당신이 줬다고 말할게. 됐어.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마. 애들이 싫어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경마 끄는 거 맞지? 지금처럼 딴 마음 먹지 말고 다시 열심히 살아.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로.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던 대로 착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씩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아내 얼굴도 보고 애들 얘기도 듣고 싶어서 300만 원씩 모으면 아내를 만나서 직접 주었습니다. 아내도 저와의 만남이 싫지 않은 눈치였죠. 그렇게 2년을 보내자 아내는 정말 제가 경마를 끊고
다시 젊은 시절처럼 착실하게 살게 됐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예전에는 눈만 뜨면 싸웠는데 이제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감생심, 아내와 재결합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못한 남편 역할,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을 뿐이죠. 물론 늦은 걸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죄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하고 저를 불쌍히 할 사람은 제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아내에게 300만 원을 주러 만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하며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송가인 콘서트에 갈래? 갑작스런 제안에 아내는 놀란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송가인 콘서트야? 당신도 송가인 팬이야?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송가인 덕분에 도박도 끊고 우울증도 낫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진짜. 당신도 그래서 경마 끄는 거야? 그렇지 뭐. 티켓도 친구 딸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산 거야. 당신하고 가려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송가인 콘서트를 처음으로 같이 가게 되었죠. 젊은 시절에는 가본 적도 없는 콘서트를 60 넘어서 가니 새롭더군요. 설렘을 안고 공연장으로 갔는데 앞에서부터 핑크색 응원봉과 머리띠를 팔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핑크 머리띠도 쓰고 응원봉도 가지고 공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연식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늘 유튜브로만 보던 송가인 씨를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었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송가인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무대는 관객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 역시 경마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가장 중요한 가족마저 잃었죠. 절망의 순간, 저는 우연히 송가인 씨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씨의 노래는 제게 희망을 주었으며 경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하는지입니다. 실수로 인해 넘어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절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저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마에 빠졌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내 새끼, 집사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욕심이 과해서 결국 화를 불렀거든요. 지금은 내 손으로 내 밥벌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래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